차이나TV 오늘은 내년 중국 경제 증시 전망합니다. 중요한 12월에 중국의 행사죠. 경제 공작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내용들 살펴보는 게 의미 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경제공작회의가 8일에서 10일 있었는데요. 내년의 경제정책 방향을 그리는데 뉴스들이 나오는데 저는 확 느낌이 안 오던데요.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내년도 중국 경제와 관련된 큰 틀의 방향은 안정 속의 성장으로 정했는데요. 네. 중국은 잠재 성장률이 5%가 깨진다면은 엄청난 역풍이 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페이지 분량의 경제청사진 회의록에서 안정이라는 단어만 무려 25번이나 등장을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현재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인데요. 회의록에 보면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수요 위축이죠. 아무래도 미국보다 더 심한 소득 양극화 현상, 또 소비 주체인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공동 부유에 따라서 소비가 지금 꽁꽁 겨울철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적인 측면의 충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따라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엑소더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중국의 공급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실업률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내년도의 최저임금은 500달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3대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겠고요. 또 환경 비용이라든지 전력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더 이상 중국에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이고 중국 기업들조차도 아시아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의 공동 부유 정책도 내년도에는 대규모로 수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확대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 완화, 또 감세, 인프라 투자,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까지 폭넓게 지원책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을 핵심으로 얘기했으면 쉽고 안정을 얘기했으면 대응 같은데 안정 속 성장 이러니까 혼재되어 있는데 안정이 앞에 나와 있고 소장님 말씀드려도 이제 안정이 중시되는 것 같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내년에 중국은 이제 5%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벗어나면서 올해 성장률은 8.8% 정도 예상이 되고요.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내년도에는 중국은 5.2%까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난 6일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에서는 싱크탱크라고 부르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중국에서조차도 5.3%로 낮췄고요. 또 IMF 같은 경우는 5.6%,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은 5.5%, 그리고 월드뱅크는 5.4%, OECD 같은 경우에도 5.1%로 낮췄습니다. 아무래도 시진핑의 공동 부유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베이징에서 30분 거리 텐진에서도 현재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소비 침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중국은 부동산 경기가 중국 GDP의 27%를 차지하는데 헝다발 쇼크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질 않고 있고요.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수출 경쟁력도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부동산 버블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직면한 최대 위기로 인해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소득이 올라가면 성장률 자체는 둔화되는 거는 이거는 상식적이에요. 예, 왜냐하면 성적이 30점, 40점 맞는 친구가 공부 열심히 하면 60, 70 맞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90점 맞은 학생이 95점 맞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시진핑이 2035년까지 GDP 규모를 이제 미국을 능가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러려면 연평균 6%씩 성장을 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5% 성장 들어가면 이제 그 목표는 점점 멀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내후년서부터는 성장률이 3에서 2%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서 매년 2%씩 성장을 해간다면은 중국과 관련해서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를 봤는데 이게 영원히 단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동 부유 정책으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철퇴를 맞고 있고요. 작년에는 30여 개 기업의 빅테크 기업들이 경영을 뺏겼고 올해는 50군데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200군데에서 300군데 정도가 경영권이 국유기업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재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부라든지 자선 활동에 강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성 향상에 그 투자할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또 기업가 정신도 사라지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혁신 능력도 떨어지고 국제 경쟁력도 악화되면서 중국 경제는 영원히 미국을 추월한다든지 그리고 그 선진국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차이나 드림, 중국몽은 큰데 사실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거죠. 안정적 성장 얘기하시면서 지금 주목하는 게 사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입니다. 지난번에 지준율 내렸고요. 앞으로 중국 당국의 통화 스탠스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중국은 앞뒤 가릴 때가 아니고요. 네. 무조건 돈을 풀어야 되는데요. 이 때문에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지준율을 현재 8.4%에서 7.9%로 낮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내년 1분기는 역기조 현상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대폭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코로나 감염 확대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자재라든지 인테리어 또 내구재 산업들까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택 대출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대출 금리의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대출 프라임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인하시키는 이런 다양한 정책을 쓴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당뇨병 환자가 저혈당 쇼크가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체질 개선보다는 아무래도 그 설탕물을 주입한다든지 그리고 이온 음료를 주입하는 긴급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상 시진핑의 통치 철학을 철회하지 않는 한 중국 경제의 성장 그 역동성은 상당히 좀 감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의 위험과 관련해서 쓰는 용어가 이제 블랙스완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백조는 흰색인데 갑자기 시커먼 백조가 나타나니까 느닷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회색 코뿔소라고 있는데요. 코뿔소는 원래 회색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데 코뿔소가 그냥 막 밀고 들어오면서 위기를 주는 게 회색 코뿔소인데 헝다 사태에서 불거진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회색 코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있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중국과 관련해서 회색 코뿔소가 아무래도 그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네. 중국인들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헝다의 채무 위기는 대처가 가능하고요. 또 리먼급 내부율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5가지를 중국 그 증권사들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헝다를 비롯해서 많이 부도났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홍콩 거래소에서도 매매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특히 헝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여전히 부여되고 있고요. 여기에 그 헝다와 관련된 달러 채권 같은 경우는 원금의 20%로 이미 그 부도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거래는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1.72 홍콩 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워낙 저가 매력이 크기 때문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대마 불사라는 말이 여전한데요. 아무래도 광동성 정부가 직접적으로 헝다 리스크 관리를 해줄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준율을 낮추면서 시장의 금융 안정을 도모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주택과 관련해서도 뭐 아파트의 완공이나 인도 문제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뭐 거래처의 그 결제 대금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해외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채무 협상이 불발이 되더라도 뭐 법정 관리 절차가 남아 있고요. 채권단이 합의해 줘야지만 아무래도 국유 그 부동산 개발회사로 그 회사가 좀 바뀌기 때문에 해외 채권자들이 여전히 입김이 살아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질서 있는 디폴트를 갑니다. 중국은요. 다음은 중국 증시 얘기하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제를 보는 이유가 이제 증시와 투자 판단을 위해서인데요. 뭐 지금 경제 상황이나 뭐 규제 이런 거 보면 중국 증시 엄청 폭락했을 것 같고 뭐 망할 것 같은데 보면 작년 말에 상해지고 3,400에서 지금 3,600이에요. 중국은 오히려 지금까지도 연간으로 한 5%. 우리보다 사실 주가 상황은 나은 상황인데요. 내년에 중국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중국은 내년도 경기와 관련해서는 안 좋지만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고요. 이 때문에 신용 대출과 관련해서는 10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돈들이 풀릴 것으로 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이후부터 무려 지금까지 15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중국 정부가 당대를 앞두고서 그야말로 정책 총동원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통제에서 규제 완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증시와 관련해서는 좀 낙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합니다. 뭐 중국 증권사뿐만 아니라 IB들의 내년도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투자 최우선 종목은 아무래도 탈탄소화뿐만 아니라 디지털화가 가속된다는 점에서 탄소화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를 투자 우선 종목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보조금을 전기 자동차에 좀 더 많이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뭐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또 화석 연료 사용이 그 규제됨에 따라서 뭐 철강이나 비철금속, 금속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태양광 풍력 발전,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축출하는 수소 연료 시스템으로 자체적인 그 연료 시스템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고급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리고 빅데이터 수요들이 25%씩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 내년 중국 경제에 대한 청사진이잖아요. 그걸 놓고 중국 내년 경제 주식시장 전망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디테일한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